여러분, 자동차는 그냥 소파에 바퀴 4개 단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말 한마디로 정말 거대한 자동차 제국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리자동차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놀라운 탄생 비화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동차는 바퀴 4개에 소파 2개를 얹은 것뿐이다. 이 말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 광인, 그러니까 미치광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지리자동차의 창업주 리 슈프입니다. 아니, 솔직히 딱 들으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지금의 거대한 자동차 제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그냥 무모한 광인의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계산된 아주 치밀한 선구자의 계획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990년대 후반의 중국 자동차 산업. 와, 여긴 말이죠. 민간 기업가한테는 문이 그냥 꽁꽁 닫혀 있는 거의 들어오면 안 된다는 식의 아주 적대적인 시장이었어요. 그때 중국 자동차 시장은요, 3대 3소라는 정책이 모든 걸 좌우했습니다. 말 그대로 큰 거 3개, 작은 거 3개, 총 6개의 국영기업이 그냥 철옹성처럼 시장을 꽉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슈프 같은 민간 사업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 아예 없었어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리슈프가 정부에 가서 했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제발 실패할 기회라도 한 번만 주십시오. 아니, 성공도 아니고 실패할 기회를 달라니. 정말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미쳤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리슈프가 정말 그냥 무모하게만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맞아요. 자동차 만드는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제조업 자체는요, 이건 완전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이력을 한번 보세요. 1982년에 사진관으로 시작했는데 심지어 카메라 장비도 직접 만들었대요. 그러다가 냉장고 부품 공장, 고급 장식재 공장으로 사업을 키우더니 1994년에는 오토바이 산업에 뛰어들어서 중국 최초의 스쿠터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미 제조업이 뭔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읽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리 슈프가 바로 이 시장에서 기회를 본 겁니다. 이 숫자 157%, 이게 뭘까요? 당시 일부 중국산 자동차 가격이었습니다. 똑같은 사양의 해외 자동차보다 무려 157%나 더 비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 거품이 끼어 있었던 거죠. 아, 싸고 좋은 차를 만들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 미친 짓 같았던 리슈프의 행동들. 그 뒤에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무서운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은 모험,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모한 행동들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합리성. 이 모든 모험 뒤에는 이런 냉철한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금지된 산업에 그냥 뛰어든 게 아니에요. 저렴한 자동차 시장이라는 빈틈을 정확히 본 거죠. 허가도 없이 차를 만들었다? 아니요.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뒷문을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기막힌 전략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큰 문제, 바로 생산 허가. 이거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방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동차 생산 허가는 민간 기업이라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국영 버스 공장을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 생산 허가증으로 이름만 소형 승합 버스지 사실상 자동차나 다름없는 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이게 바로 누구도 예상 못한 그의 커브볼 전략이었습니다. 돈 문제는 어땠을까요? 자본이 부족했겠죠? 이것도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이른바 라오방 공정, 우리말로 하면 사장님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친구나 친척 같은 투자자들이 그냥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자회사 공장 하나씩 맡아서 직접 사장님이 되는 거죠. 스스로 경영하고 스스로 책임진다. 이 방식으로 부족한 자본도 끌어오고 다들 내 회사처럼 일하게 만드는 주인의식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자, 이런 전략들이 과연 통했을까요? 결과를 보시죠. 1999년 처음엔 1600대로 정말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기반을 딱 잡고 2001년 말에 드디어 정식 허가까지 받으니까 판매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리자동차의 성공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 같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야망과 전략의 만남이죠. 이걸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바로 이성적 모험주의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대담하게 저지르는 모험과 그 뒤에서 아주 차갑게 계산하는 이성, 이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의 균형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능력, 이게 바로 리슈프 기업가 정신의 핵심인 거죠. 이게 놀랍게도 서양 경영학에서 말하는 조직의 이중성이라는 개념하고도 통하고요. 또 우리한테 익숙한 동양 철학의 음양의 조화랑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힘이 부딪히면서 오히려 더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하나를 만들어내는 원리, 바로 그거죠. 지리가 이걸 어떻게 실제로 해냈는지 한번 볼까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탐색, 즉 모험을 했죠. 동시에 자기가 원래 잘하던 제조업 경험을 활용해서 저비용 고효율 생산을 해내는 이성을 보여줬습니다. 국가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치밀함도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이성적 모험주의라는 지리의 성공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슈프가 여정의 TV에 나와서 했던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치즈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미 치즈 냄새를 맡았다. 저 앞에는 거대한 치즈 덩어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와, 정말 멋진 말이죠? 이게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철저한 시장 분석에서 나온 자신감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그는 그냥 감으로 치즈 냄새를 맡은 게 아니었어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수입차 관세가 확 낮아질 텐데 그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3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 3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놓치고 있던 정책과 경제의 흐름을 읽는 깊이. 이게 바로 그의 이성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서로 반대되는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 둘째, 아무리 멋진 비전도 치밀한 실행력이 없으면 그냥 꿈일 뿐이라는 것. 셋째, 때로는 정책이나 자금 같은 제약 조건이 오히려 기발한 혁신을 낳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으로 보이는 광기 속에 숨겨진 치밀한 이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또 어떤 치밀한 전략을 단순히 미친 짓이라고 광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